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최근의 뉴스를 보니까 전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5% 정도 상승했다. 전달 대비해서 5%가 또 분양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가 3,800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24% 정도가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고분양가, 분양가가 높게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집, 우리가 선호하는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장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고, 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함으로 해서 기존 주변 지역의 아파트도 덩달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을 좀 보이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높은 분양가를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재건축 사업이라든지 재개발 사업들도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조 1구역 같은 경우는 공사비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상도 보였고요. 둔촌 주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들의 재건축 재개발들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보면 상계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공사비가 올라감으로 해서 분담금 자체가 5억대가 넘어간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힘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게 현재 시장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새 아파트 가격은 승승장구 하고 있고, 하지만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힘을 받지 못하는 현재 시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점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재건축 시장이나 재개발 시장의 정비구역 시장들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장 상황들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앞으로 변화는 일어날 것이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중요한 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정비구역으로 지금 진행 중인,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서울 지역에서 정비구역으로 진행되는 구역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지역주택조합까지 모두 합한다라고 하면 948곳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 공공재개발 같이 공공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을 또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서울 지역 내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비구역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개발 사업은 376곳이 있고요. 재건축 사업은 369곳이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중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재개발 시장은 달리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리스크를 적게 안고 가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재개발 구역에 관심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117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259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이 서울에 56군데가 추진 중에 있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사업이라고 하죠. 이게 136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모여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아타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모델링 아파트 추진 사업이 11곳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추진되고 있는 지역까지 합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서울 내에서도 재건축, 재개발로 통해 새 아파트로 바뀌어가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높은 원자재로 인해서 높은 분양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해서 지지부진한 사업들도 많이 있고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재개발 사업들은 지지부진하기보다는 속도감을 많이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많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중에 우리가 재개발 사업, 어떤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이런 재개발 구역을 어떤 지역이 좋은 지역인지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지역을 선정하는 지역, 기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중에 가장 좋은 최적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르는 것은, 첫 번째는 누구든 알고 있을 겁니다. 가장 비싼 곳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격은 입지에
여기에 모든 요소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비싼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싼 지역은 자금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 자금의 상황에 맞게 하나씩 맞춰가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그 자금에 맞게 하나씩 맞춰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기존적으로 서울 내에 있는 일자리,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강남이라든지 여의도 영등포 권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심권, 광화문이나 종로 같은 지역으로 한 번에 갈 수 있고 편하게 빨리 갈 수 있는 직장까지의 노선, 교통이 가능한 지역이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진 재개발 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용산 지역의 인기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만큼 용산 지역은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위쪽으로 도심권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여의도 접근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들도 이런 지역과 근접성,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이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우리가 눈여겨볼 때 신규 단지, 한 개 단지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단지가 뭉쳐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구역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이유는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단점으로 지적되겠죠. 그 단점을 보완한 것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여러 개 모은 모아타운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모아타운의 인기도가 올라갔던 이유도 여러 개 단지들을 뭉쳐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도 올라갈 수 있고 편의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개발 사업의 장점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개발 사업이 여러 개가 뭉쳐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세 반영도 높게 형성되면서 주거 환경도 다르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공덕동, 아현뉴타운을 설명드릴 때 예전 노후 단지에 만약 한 개 단지가 재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효과는 없었을 겁니다. 신길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한 개 단지만 재개발이 됐다라고 하면 신길 뉴타운의 힘이 이만큼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의 재개발이 여러 개 뭉치면서 아파트 군락지를 이루다 보니까 주거 환경까지도 개선되는 상태를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 개 단지들이 뭉쳐서 재개발하는 지역이 좋은 입지를 보이는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유휴부지 개발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비선호 지역이라고 하죠. 이 비선호 지역이 이전되는 지역을 우리가 또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비선호 지역이 이전되게 되면 이 유휴부지가 남습니다. 이 유휴부지의 개발 압력들이 높아지고 개발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우리 흔히들 말하는 광운대 차량기지, 이 지역에 우리가 현대에서 개발하는 부분이라든지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라든지 신내 차량기지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뭐 합정동을 하면 당인리 발전소가 지하되면서 유휴부지를 개발, 공원으로 개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지역,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있던 비선호 시설들이 이전하거나 지하로 내려가면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주변 지역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좋은 입지를 가지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생기지만 주변 지역에 비선호 시설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에 힘을 받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지역이 아마 앞으로의 가치도 높아질 수 있는 입지를 가진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비구역 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정비구역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게 정비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빨리 진행되는 구역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비구역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작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선에 설명드린 입지가 뛰어난 일자리와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정비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성 분석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 정비구역을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가 투자기 때문에 수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완성돼서 입주를 목적으로 정비구역을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투자, 가격이 올라서 내 수익이 생기는 목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배 5구역 같은 경우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사업성 비례율이 244%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100% 이하의 사업성을 나오는 비례율을 보이는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업성 비례율이란 부분들이 나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그 사업성에 따라서 또 분담금도 책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그 분담금에 대한 지출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적은 금액으로 그 입지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사업성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업성 분석인 결국 입지보다는 이 사업장 정비구역 내에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분양성을 높이는 방법, 아니면 많은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세대수가 많은 지역, 이런 게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조금 더 높은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눈여겨보고 접근하면 좋은 투자, 정비구역의 투자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6가지 정도만 조금이라도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일반인 분들도 충분히 정비사업 내에서도 좋은 투자 방향성을 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비구역에 대한 투자 방향성을 조금을 제시해주는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이런 정비구역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에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